기후학교. 오늘은 방금 퀴즈에 나온 이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연구자분입니다. 기후솔루션의 이상하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 작년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오셔서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쵸, 그때. 네, 이상하 연구원님 올해 아마 오늘의 기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처음에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오셔서 전반적인 환경 기후위기 실천에 대해서 아주 또박또박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기후솔루션에서 메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메탄을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과 이야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들을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 메탄이 어떤 가스인지 지금 왜 이상하 연구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직 메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메탄은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작고 매운 고추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랑 비교해서 딱 이 두 가지 특징만 오늘 알고 가시면 나 이제 메탄 전문가야 라고 말하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에 대비해서 첫 번째 특징은 이산화탄소는 한번 이제 대기 중에 나오면 200년 정도 머물거든요. 네. 그런데 메탄은 한 12년 정도 머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짧게 머물고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랑 메탄이 똑같이 하나의 분자가 이제 대기에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 정도 머문다고 가정을 하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힘이 한 80배 정도가 강해요. 와,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메탄은 짧은 기간에 감축하면 지구온난화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메탄을 낮게 매달린 과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딸 수 있다고요? 낮게 매달린 과일? 네. 아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 메탄을 신경 써야 되는 거네요. 메탄도? 메탄도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한 90% 정도가 이산화탄소였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이산화탄소만 봐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 1.5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만으로는 줄이기 어렵고 메탄도 단기간에 빨리 감축해야 우리가 말하는 그 1.5도의 온도 상승 저지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탄도 반드시 온실가스와 같이 감축해야 되는 강력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하 연구원님 보고서를 쓰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메탄이 나온다.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메탄 가스가 덜 나올까? 이런 연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였는지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메탄은요 정말 우리의 삶 주변에서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하수 슬러지에서도 나오고 가스 스토브,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서도 키면 메탄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보고서를 쓴 이유는요. 메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메탄에 대한 관심이나 주목도를 올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그 음식물 쓰레기의 92% 정도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일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메탄과 엮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배출하고 또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제 메탄 연구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메탄 가스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했을 땐 적게 나오나 이걸 연구하신 걸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사료로 만들 수도 있고 퇴비로 만들 수도 있고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4가지 방법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 방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제가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꼭 네. 하나의 전제 조건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론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직접 기기를 들고 현장에 가서 그 메탄 배출량을 측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론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과 이론의 괴리는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연구 방법은 또 이렇게 차근차근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메탄이 많이 나오는 처리 방법이 네. 우리가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 퇴비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순환 농사를 짓자 하고 그걸로 퇴비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네, 이게 우리가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이제 사료화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식물 처리를 1년에 100을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사료로 하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를 퇴비화를 하고 한 14 정도를 바이오가스 시설에 넣고 나머지는 소각하거나 이제 매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이론적으로라고 설명드렸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꺼내면 그 사료는 메탄이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IPCC 통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IPCC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사료는 메탄 배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제외하고 나면 처리하는 양이 가장 많은 게 이제 퇴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에서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퇴비로 쓰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재활용한 퇴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몇 가지 문제를 통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도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555만 톤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 중에 한 90%는 분리 배출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따로 음식물은 따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90%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중에 몇 %를 재활용하는지 아세요? 몇 %일까요? 잘 한번 모르겠는데요. 한 80%? 99% 재활용을 해요. 와. 네, 그래서 정말 뭐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그냥 거의 다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통계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가 다 이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좋지. 우리 나온 쓰레기 다 재활용해서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공공처리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민간 처리 시설은 아니에요. 공공으로만 봤을 때, 이제 퇴비나 사료로 만든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사용한다는 기준이 만들면 판매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농가에 주거나 네. 아니면 공공시설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을 다 합쳐도 퇴비화하고 사료화한 거의 절반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사료와 퇴비화는 하는데 그거를 사료로 먹이느냐 퇴비로 쓰느냐는 거기서 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을 만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100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50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고요. 네. 사료화는 그 비율이 더 큰데 사료화는 100을 만들면 60은 버려지고 실제로 한 40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고 분리 배출 업체에서는 열심히 재활용을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닌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용되지 않는
그 50% 정도의 비율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가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만 더 보자면은 그 공공처리 시설이 이제 퇴비랑 사료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무상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퇴비하는 96% 정도를 다 무상으로 제공하거든요. 농가예요. 네. 네, 농가에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 퇴비를 받은 농가가 실제로 이 퇴비를 얼마나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퇴비와 사료가 얼마나 쓰이는지는 네, 공식적인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건 진짜 나중에 또 자세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아, 이런 일이. 네. 그러면 그냥 땅에 묻는 건 어떤가요? 매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처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 네, 네. 네. 저희 이번 캠핑 가면은 그 매립해버리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절대 안 네. 되는구나. 네. 아, 제가 하진 네. 않았고요. 제가 하진 않았고요. 네. 네, 그 매립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하는 양 자체가 적어서 메탄 배출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뭘 하나 더 확인했냐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나오는 메탄의 킬로그램, 메탄의 킬로그램을 이제 만든 메탄 배출 개수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이 메탄 배출 개수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방법,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그리고 소각, 이 네 가지 중에 매립이 26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각보다 더 높네요, 이게. 오. 소각보다 훨씬 높고요. 이걸 굳이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하자면은 이 매립이 26이면 이제 퇴비가 4 정도, 아.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1 정도입니다. 아, 그럼 이건 매립이 가장 메탄 배출량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탄 배출 계수, 그러니까 1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 1톤당 나오는 메탄 그 배출량 킬로그램이 소각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소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아?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텐데. 지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 소각은 뭐 메탄 배출 개수가 작고 메탄 배출량도 거의 없어서 그럼 이거 되게 친환경적인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이산화탄소나 아하. 다른 이산화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소각은 네, 안 되는 지양해야 거네.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태우면은 그게 대기 오염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모든 태우면 네, 소각을 네, 하면 그 플라스틱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네. 오늘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기후솔루션의 이상하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메탄가스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얘기 너무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5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그래서 저희 다 충격받았어요. 매립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러고. 음식물. 네, 제가 네네. 아까 그 메탄 설명할 때 네. 이 설명도 같이 드렸으면 이해도가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메탄은 분자 구조가 탄소 하나랑 이제 수소 4개예요. 네. CH4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소가 없죠. 네. O가 없어요. 그래서 메탄은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잘 생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매립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쓰레기를 넣으면 공기 공기가 중에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메탄이 나와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료, 또 퇴비, 그다음에 매립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네 가지였는데요. 지금 매립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료로 만들면은 이거는 메탄가스가 아까 0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쓰이고 있는지 어떤가요? 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메탄 배출 개수를 계산하지 않았고, 왜냐면 메탄 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사료는 네. 이번 연구에서 포함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료도 퇴비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재활용되고 나서 사용되는 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하. 사료로 만들면 이걸 정말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해서 재활용을 했는데 또 우리는 버리면서도 재활용되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죄책감을 던다라고 그쵸. 생각했던 것들이 네네. 네, 사실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음. 사료도 퇴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제 애써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내도 축산농가에서 그게 사료로 인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네. 이런 질문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밀라노 35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궁금한 건 이게 사료건 퇴비건 여름에 나오는 부식된 음식 쓰레기는 어떤 가공을 했건 그 성분이 이미 쓸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특히 한국 음식은 소금기가 많아서 이거를 동물 사료로 쓰는 게 과연 합당한지 전문가분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저도 사람들이 막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에 집어넣거든요. 그때 문득 이거를 그럼 동물들은 먹어도 괜찮아? 이 사료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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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료는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료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뭐 소금기나 뭐 음식물의 수분 함량들을 줄이고 그걸 이제 어떤 다른 공정을 통해서 사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료로 만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든 것을 이제 가축들이 먹고 뭐 예를 들면 조류 독감이 걸린다거나 하는 네네. 일들이 사실 실제로 있었고 아하. 그런 것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료로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로 활용하는 비중이 40%가 되지 않는다. 이제 공공처리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라도 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축산농가에서 진짜 이렇게 좋은 거 먹여서 키우고 싶지. 이게 좀 불안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처리를 잘 했다고 해도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사료나 퇴비도 농가에서 사용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애써 만들어봤자 또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대안은 바이오가스밖에 없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이론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온 건 바이오가스가 맞아요. 그런데 앞서서 청취자분이 메시지 보내주신 것처럼 적게 먹고 덜 쓰는 것, 그러니까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은 처음부터 쓰레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뭐 줄이는 거는 그래 최대한 줄여볼게. 그렇다면 처리할 때 바이오가스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 그래서 시설을 얼마나 가동을 해야 생산량이 많아져야 투자 금액을 빨리 회수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 시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한 처리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을 때 바이오가스가 가장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투자 비용과 투자 비용에 대한 그 어떤 그 문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게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가스가 여기 나온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겠네요. 더 좋은 대안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지만. 네. 여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빈스기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또 그렇게 써주셨네요. 정령 덜 먹고 덜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안 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시는데 네. 또 최숙자님도 음식물 쓰레기 항상 문제인 건 알지만 이거 분리수거하듯이 하면 안 되나 활용도가 그러면 더 높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건 어떤 건지 최숙자님이 좀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또 한번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상하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바이오가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메탄을 가장 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가스 하면 저도 사실 우리 집 옆에 태양광이 있다 하면은 괜찮은데 바이오가스가 있다 하면은 뭔가 찜찜하거든요. 온 동네에 온 동네에 가축 분뇨나 막 음식물 쓰레기나 이거를 다 갖고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거는 그 혐오 시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바이오가스가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이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축 분뇨, 그러니까 이 돼지 분뇨만, 돼지 똥을 바이오가스 시설에만 투입하면 사실 생산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넣으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아무리 밀폐를 잘해도 이송하는 과정 중에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냄새 난다라고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동네 것뿐만 아니라 옆 동네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고 하면 왜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 쓰레기까지 처리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 에너지의 이익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면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태양광도 태양광을 우리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공동 전기 비용이 있죠. 공용 전기 비용. 이게 관리비에서 좀 절감이 되는 걸 내가 체감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스도 이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나온 메탄이 우리 집 도시가스에서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이걸 압축한 CNG 버스 연료로도 활용해서 내가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다면 그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를 더 많이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래도 그런 어떤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를 잘 개발을 하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한 곳에 모으잖아요, 어차피. 그 한 곳에 모은 거를 또 막 대규모로 모으지 않고 그 소규모로도 뭘 해볼 수 있다면은 이것도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시설을 같이 짓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문득 떠오르는.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태양광도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이렇게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커다란 단지 안에서 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한계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어떤 그 회사를 이제 입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우리 도시가스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잘 개발을 해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메탄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덥다고 오늘 청취자분들 다 난리 났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덥죠. 계속 더워질 텐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상하 연구원님 잠깐 쉬시고 나서 또 마저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면서 이 바이오가스를 만들 때 가장 메탄을 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메탄을 줄이려면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정말 필요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연구가 계속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배경과도 같은데요. 실제로 측정한 현장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측정된 데이터들이 더 많고 풍부해져야만 이론과 그 현장 데이터의 어떤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맨홀 뚜껑이나 대형 건물의 환풍구,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메탄, 이렇게 새어나오는 메탄들은 우리나라 메탄 온실가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메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통계에도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메탄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진짜 이 연구를 하실 때 어려움이 많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배출량이 많은 곳부터
우리가 빨리 감축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우선순위를 놓고 해야 되니까요. 음,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메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이고요. 네. 사실은 농업에서 메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현재 그 국가 통계에는 농업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이 전체의 한 43%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네. 농업에서 나오는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좀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이 있다고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이 로드맵은 어떻게 만드신 걸까요? 네. 네, 그 2021년도에 네. COP, 캅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기후 행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글로벌 메세인 플래지라고 하는 국제 메탄 서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도 할게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 서약의 기본 배경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서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메탄 30% 줄여보자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선언을 하고 이제 2년 후에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 로드맵은 이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까지 메탄 30% 줄이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로드맵이거든요. 근데 이 로드맵이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화석연료를 추출할 때 메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한 메탄 감축 로드맵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기물도 농업도 다 이 메탄 감축 로드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역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로드맵은 잘 만들었지만 이제 정말 이 로드맵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키려면 이제 규제가 있어야 지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규제가 없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지키기가. 네. 그렇죠. 뭐 알아서 줄이세요 하면 아무도 안 줄이죠. 네네. 이거는 입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뭐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렇게 메탄 감축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이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법에는 명확히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법과 메탄 감축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 빈스김 님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래도 우린 잘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이게 더 처참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음식물 쓰레기 메탄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까요? 그러셨는데 이상하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외국에서도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외국 나가면 다들 놀라는 게 그냥 버려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외국은 뭐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하, 네. 네, 외국은 정말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래서 네. 외국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려고도 하지만 이 메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 연료를 추출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하, 네. 네, 석유, 그래서 석탄 이제 채취할 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땅 속에 묻혀있던 게 나오면서 그렇네요. 네, 그 땅 속에 갇혀있던 메탄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문을 어떻게 규제해서 같이 줄여나갈 수 있을지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메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 화석 연료가. 네, 이게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건 이산화탄소인데요. 네. 추출할 때 나오는 건 메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다들 막 의견들이 분분한데 연구원님 다음 연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기 해법이 지금 필요하다 하고 막 분분합니다, 지금. 네, 그 기후 솔루션 메탄 팀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음흠. 그 해외 자산을 통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이제 가지고 올 때 나오는 메탄 배출량이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해외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해 올 때 그 메탄 배출량이 우리나라에 잡히지 않고 그 수입해 오는 그 국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수입해 오는 우리나라가 그거 메탄을 배출한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면 수입해 오는 화석 연료를 통해 얼마나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라는 이 경계 안에서의 메탄 배출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석탄, 석유 개발을 통해서 내뿜는 메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탄이 농업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농업에서도 벼 재배할 때 메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벼 재배할 때 우리가 물대기라고 해서 그 땅 위에 이렇게 물을 계속 대고 있잖아요. 네, 물을 계속 네. 고여놓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산소가 차단이 된 상태니까 메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대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메탄을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벼 재배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 당장 100% 명쾌한 답은 없다 하더라도 이 메탄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실천해서 바꿀지는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바이오 에너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하 기후솔루션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구하신 내용 마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